자, 반갑습니다. 고려가 멸망하는 걸 봤으면 조선을 봐야죠. 당연한 순서죠. 이제 조선이 건국하는 과정을 볼 텐데, 표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어, 저기 뭐야, 2학년들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 학기 PPT 표지 최대 성과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이 사진 당연히 제가 찍은 건 아닌데, 이 사진 구하고 이렇게 PPT 커버 만들고 나서 너무 너무 뿌듯해가지고. 자랑 좀 해봤습니다. 멋있지 않냐? 나 이거 캡처 떠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어쨌든 조선의 건국 한번. 근데 이번 PPT의 이제 앞부분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고려 말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위기들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조금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반원자주화 정책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원나라가 우리를 간섭하기 시작한 뒤로, 즉 몽골 제국이 우리를 간섭하기 시작한 뒤로 지배층이 된 건 원나라한테 사바사바하는 누구였어요? 권문세족이었죠. 그리고 이제 반원자주화 정책을 누가? 공민왕이 하면서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을 되게 중요하게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성리학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공민왕을 위해서 공민왕의 반원자주화 정책을 지지하면서 성장한 세력이 신진사대부였죠.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이 이렇게 대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홍건적이니 왜군이 이런 외적들이 침입해 오면서 이들을 물리쳐냈던 신흥무인 세력, 대표적으로 최영,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신흥무인 세력이 신진사대부들과 함께 팀을 먹고 이제 권문세족과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당의 반원 자주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권문세족은 점점점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권문세족이 약해지면서 신진사대부도 그 안에서 급진파 또 온건파, 고려 왕조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걸 기준으로 나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명나라가 점차 원을 밀어내면서 또 고려에 쌍성총관부가 있었던 철령이 지역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왕과 최영이 요동정벌을 이성계에게 지시하고, 이성계가 처음엔 반대하다가 결국엔 병사들을 끌고 출발하지만 병사들의 상태를 보고 이건 영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국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회군하는 그런 작업들까지도 아마 쭉 기억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기로 하고, 자, 조선의 건국을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그렇게 고려 말의 정치적인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조선의 건국 세력은 결국 누구겠어요? 권문세족? 아니겠죠. 이성계를 비롯한 어떤 세력? 일단은 신흥무인 세력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들과 함께 조선의 건국 세력이 되는 사람들은 일단은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일 거예요. 그죠?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급진파, 온건파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겠어요? 사실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결정이죠. 온건파들은 내릴 수 없는 결정이란 말이죠. 당연히 급진파, 신진사대부다. 이렇게 조선의 건국 세력을 딱 확실하게 잡아두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성계랑 정도전은 꼭 이 이름들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잊지 마시라고 사진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 지난 이제 고려말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조선을 건국하고 조선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건 이성계잖아요. 근데 사실상 조선을 만들고 디자인한 건 정도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도전, 이 조선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축으로서 정도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과전법이 시행이 되는데, 과전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은 기존의 고려의 토지제도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과전법을 시행을 한 거예요. 기존의 토지제도는 이제 너무 소수의 권문세족들이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문제였는데, 이렇게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땅을 모두 빼앗겠다. 그리고 제대로 토지를 다시 나눠주겠다 하는 게 이제 과전법의 목적이었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정도전을 따르는 건국을 함께하는 세력들에게 땅을 나눠줘서 이제 경제적인 기반을 갖게 하는 게 현실적인 목적이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과전법을 통해서 토지제도를 정비하는데 과전법의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조선의 건국을 함께하는 세력들에게 이제 관직의 규진에서 토지를 나눠주는 거고, 요때 받은 토지는 소유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과전법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이 과전법을 통해서 요 조선 건국에 함께 했었던 신진 사대부들이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는 것 정도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새 왕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세력은 역시 권문세족은 이미 이제 날아갔으니까 온건파 신진사대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대부 같은 인물이 정몽주예요. 근데 사실 이 정몽주라는 인물의 위치가 참 뭐랄까 중요하면서도 모호한 게, 정몽주는 어릴 때부터 정도전이랑 굉장히 유명한 절친이거든요. 아주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정몽주가 제가 알기로는 한 8살인가 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몇 살 위이긴 하지만 서로가 호영호재하면서 학문적인 토론도 많이 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절친이에요. 말 그대로 베스트 프렌드인데, 근데 이제 정치 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고려 말에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한 상황들을 함께 이겨내고 또 권문세족을 상대로 함께 싸워 나가면서 점점점 서로가 의견이 나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몽주의 입장은 다른 온건파 신진 사대부들처럼 어, 잘못된 부분만 고치면 되지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필요는 없다. 그건 잘못된 행동이다. 그리고 우리는 유학자로서 지금 모시고 있는 고려 왕조에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정몽주의 입장이었고, 정도전은 좀 더 급진적이었죠. 당연히 급진파 사대부니까. 그래서 정도전의 입장은 우리가 진짜 충성해야 될 대상은 국가나 왕이 아니라 백성 그 자체고, 백성이 편안할 수 있다면 지금 국가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 새 국가를 건설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여기 이제 정도전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정몽주를 비롯해서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조선의 건국을 막는 방해하는 마지막 세력이었고, 요걸 제거하는 게 누구냐면 이방원이에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이제 정몽주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방원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방해되는 세력이 이제 온건파 신진사대부, 그 거의 대표격 리더격이 정몽주거든요. 그래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원 생각에는 자기가 조선을 건국하는데, 그 작업을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세력인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대표였었던 정몽주가 이방원 손에 죽으면서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에 과전법을 시행한 직후에, 과전법 시행이 1391년이고요. 조선 건국이 1392년입니다. 연도를 외워달라는 건 아니지만 과전법 시행이 조선 건국보다는 아주 살짝 앞선다는 거 정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국호 나라 이름은 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수도는 한양에 두는 걸로 결정을 했고, 지금의 서울이죠. 그리고 통치 이념은 당연하게도 신진사대부가 만든 나라니까 성리학이 통치 이념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겠다라는 걸 이제 국가의 목적으로 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예전 고려 수도였었던 개경에 있는 선주교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여기서 죽인 거냐 이렇게 말들이 많기는 해요. 학설들이 분분하긴 한데, 또 최근에 들어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이 개경의 선주교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학설에 비판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죽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서로가 시조를 주고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 시조가 굉장히 유명해서 요 정도는 한 번쯤 귀에 익혀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경에 있는 선주교,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다고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여기 이제 이방원이 죽이기 전에 정몽주한테 건넸던 시주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아니 그게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떠냐. 고려를 주장했었던 너나 새로운 조선을 세울 걸 주장하는 우리나 다 같이 얼그러져서 어차피 흘러가는 세상이니까 한번 좋은 나라 만들어서 다 같이 한번 지내보자.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정도전은 자기랑 생각은 달랐지만 정몽주를 굉장히 아쉬웠어요. 왜냐면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게 정몽주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정도전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정치적인 능력, 일을 잘하는 능력, 또 행정적인 능력, 너무나 뛰어난 인물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조선을 건국할 때 그 핵심에 정몽주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작업을 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정몽주는 아무리 정도전이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하고 막 협박을 하고 해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고려 왕조가 무너지는 꼴은 볼 수 없다. 나는 끝까지 고려의 신하고, 고려가 망하더라도 나는 고려의 신하다. 나는 절대로 다른 왕조가 세워지고 다른 국가가 세워지고 그 전에 고려가 멸망하고 이런 꼴은 나는 못 본다라고 끝까지 이제 자기 생각을 지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정몽주의 시조가 이거예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죽더라도, 내가 무슨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조선이 건국되고 지금 내가 속한 이 나라가 무너지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조선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태조로서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대체로는 정도전의 의견에 따라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장님은 태조지만 그 나라에서 만드는 상품의 디자이너는 정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했던 것, 어떤 시스템으로 나라가 운영이 돼야 되고 어떤 제도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했던 건 정도전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인물이 이제 정도전이죠. 그래서 정도전의 의견에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 체제가 정비가 됐고요. 정도전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왕은 지금 왕이 뛰어날지라도 사실 왕은 자기 아버지를 왕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계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음 왕이 멍청할 수도 있고 무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상이라고 하는 건 가장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합격해서 관료가 된 걸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능력을 인정받은 거고, 또 이제 과거에 합격해서 처음 관직 생활을 시작해서 막내부터 시작하겠죠. 가장 낮은 자리부터. 그래서 재상에 오르기까지 중간에 잘려나간 사람들도 많고 안 잘리더라도 승진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관직 생활을 쭉 하면서 승진해서 재상까지 올랐다는 건 이제 상당한 능력을 인정받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정치의 중심은 왕보다는 재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결정은 재상이 내리고, 재상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왕은 허락하고 책임져주는 그런 존재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정도전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태조는 정도전의 뜻을 거의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불만을 보이지는 않았죠. 그리고 실제로 태조가 이성계가 왕을 하고 있는 동안은 거의 이런 흐름으로 가요. 그러니까 왕은 이성계지만 정도전이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대부분의 정치적인 결정들을 내리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을 내려놓고 이제 이성계한테 허락만 구하는 거죠. 해도 되냐 안 되겠냐. 그럼 이성계는 믿고 하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런 정도전에 정치의 중심은 왕이 아니라 가장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즉 재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전의 주장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이방원이었어요. 일단 본인이 왕자고요. 그리고 이방원은 본인이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까지 반대했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이제 리더격인 정몽주를 본인이 죽였으니까 본인이 조선을 건국하는데 핵심적인 공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돼야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거면 정치의 중심은 자기, 즉 왕이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재상이 정치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정도전의 의견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게 또 이방원의 입장이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왕자의 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성계도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왕의 자리를 잇게 하기 위해서 세자를 결정을 하는데, 이방원은 당연히 자기가 세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도전이 전혀 다른 아주 나이 어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의 아들, 아직은 너무 어린 아이한테 그것 조금 똑똑한 모습을 공부할 때 몇 번 보였다고. 그러니까 시험 100점 몇 번 맞았다고 얘를 세자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방원은 지금 건국에 엄청난 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방원 생각에는 어이가 없죠. 그리고 이방원도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자기 능력으로 어,
고려의 과거 시험에 실력으로 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몽주를 죽였다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이방원은 이방원 나름대로 굉장한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방원은 자기가 실력도 있고 그 실력이 있다는 걸 몇 번이나 입증하기도 했고 또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반대했었던 정몽주를 죽인 것도 본인인데 그럼 그런 업적을 따지면 다음 세자 자리는 당연히 자기가 돼야 되는데 웬? 굉장히 어린 아이가 아직 열 몇 살도 안 된 아이가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시험 100점 몇 번 맞았다고 다음 왕의 자리를 잇는 세자 자리를 추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방원 입장에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원이 여기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왕자의 난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세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세자를 추천했던 게 정도전이거든요. 정도전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 나이 어린 세자를 추천했던 건 뭐겠어요? 이방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랑 생각이 다르잖아. 정도전은 재상 중심 정치가 맞다고 보고 있는데 이방원은 왕 중심 정치가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방원이 왕이 되면 정도전은 자기 생각대로 안 흘러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방원이 세자 자리를 받는 꼴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나이 어린 세자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나이 어린 세자가 성공적으로 왕위에 즉위를 하면 그러면 자기의 권력이 커지겠죠.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고 자기는 존경받는 재상이고 이러니까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나이 어린 세자를 정도전은 추천했었고 이방원은 여기에 격분해서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나이 어린 세자도 죽이고 정도전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왕자의 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계 다음 세자, 그러니까 이성계 다음에 왕위를 이을 세자를 누구로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이 세자 자리를 받는 걸 못 보겠는 정도전이 이제 아주 나이 어린 세자를 추천했고 또 이성계는 원래 정도전 말 잘 들으니까 또 정도전이 추천한 그 어린 왕자를 세자로 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방원이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도전과 이방원은 어쩔 수 없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기는 하죠. 둘 다 건국에 공이 있고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지금 왕이고 한 사람은 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왕이 정치의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한 사람은 왕이 정치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사실 당연한 얘기죠. 이방원은 왕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정도전은 자기가 거의 건국의 디자이너이지만 자기가 왕이 직접 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정치의 중심이 누구여야 되는가를 놓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도전의 주장은 이거예요. 정치의 중심은 재상이어야 되고 이방원은 절대 세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정도전의 입장이었고 태종 이방원은 당연히 정치는 그 중심이 왕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왕이 되어야 될 세자는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태종 이방원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나이 어린 세자를 죽이고 정도전까지도 죽이고 본인이 이제 바로 즉위하지는 않아요. 너무 바로 즉위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막 자기 동생도 죽이고 아버지가 가장 이제 믿었던 신하도 죽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비춰질까봐 이제 바로 자기가 즉위하지는 않고 자기 형을 먼저 즉위시킨 다음에 자기가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의 정책을 보면 근데 이 사람은 또 특이하게도 그렇게 정도전이랑 정치의 중심이 누구여야 되냐 또 세자는 누가 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그렇게 싸웠으면서도 정도전이 죽고 나서는 정도전이 살아생전에 주장했었던 정책들을 거의 가져와요. 그래서 사병을 폐지하고 또 호패법을 시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병은 뭐냐면 개인이 사적으로 데리고 있는 병사들이 사병이죠. 근데 이제 건국 과정에서 건국 초에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들이 개인 사병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폐지시키고 군사권을 중앙에서 왕이 장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왕권 강화를 하려는 거죠. 그다음에 호패법은 이제 전 국민들에게 호패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데 지금의 주민등록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동네 이름, 그다음에 태어난 연도 이런 것들이 적혀 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구를 파악해서 세금 낼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국가 재정을 안정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호패법의 시행이고요. 그다음에 사병 폐지, 호패법 시행 전부 다 왕권 강화와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거죠. 사병을 폐지하든 호패법을 시행하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세종인데 세종은 사실 여기서 볼 건 많이 없어요. 왜냐면 뒤에 과학 파트 가서 거의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해서, 그러니까 사실 세종은 마치 예전에 진울 스님처럼 둘 다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왕권도 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하들의 권리도, 즉 재상의 권리도 강해야 되기 때문에 둘이 잘 대화해서 풀어가야 올바른 정치다. 그래서 왕권과 신하들의 권리인 신권이 좋은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인데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이방원의 주장과 정도전의 주장을 적당히 섞은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재상들, 뭐 황희, 맹사성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재상들에게 꽤 많은 정치적인 권한을 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학문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어서 집현전이라는 학문 연구 기관을 설치하고 전폭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줘서 학문과 정책이 성실하게 연구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요. 그리고 세종은 사실 일단은 정치 면에선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뒤에 문화 면에서 그리고 과학 면에서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집현전 설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세조인데 세종 다음이 바로 세조는 아니고요. 이제 태정태세 문단세 하면 세종 다음이 문종이고 그 다음이 단종이에요. 근데 세종 다음에 왕위에 올랐던 문종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부터 오랫동안 아팠고 그렇기 때문에 왕위에 즉위하고 나서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안 가서 죽어요. 근데 또 자식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몇 살 못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은 너무 어려. 그래서 왕위에 올려놔도 신하들이 멋대로 주물를 것 같고 그리고 안 올려놔도 목숨이 위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문종은 단종을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걸 굉장히 불안했어요. 자기 아들의 존재 자체도 불안해했고. 근데 어쨌든 문종이 죽었고 그리고 그 어린 아들이 어린 상태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단종인데 단종이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니까 재상들이 이제 정치를 굉장히 간섭하게 되고, 그러니까 간섭한다기보다는 왕은 그냥 병풍처럼 세워두고 재상들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특히나 세종 때 집현전 출신인 관료들이 이제 단종 때 들어와서 이제 재상급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굉장히 단종이 너무 어리니까 정치를 자기들 멋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이제 수양대군이었던 왕족이었던 세조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본인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유정난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왕이었던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즉위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제거했고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군사제도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세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세 가지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계유정난으로 즉위한 거, 단종을 몰아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직전법 실시인데 과전법이었잖아요. 그 전에 토지제도는. 근데 과전법의 내용을 보면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관직자가 죽더라도 그 아내한테 휴량전이라는 땅을 주고 그 아들한테 이제 땅을 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관직자가 죽으면 그 아내한테 수신전이라는 땅을 주고 그리고 그 자식한테 휴량전이라는 땅을 주게 돼 있는데, 뭐 이 땅 이름을 기억해 달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관직자가 아닌데 관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땅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땅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합격한 사람들한테 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아들한테 주고 아내한테 주고 이런 땅 다 없애버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직전법이에요. 그래서 현재 일하고 있는 현직자들한테만 토지를 지급했고, 또 사실 이거는 단순히 땅이 부족해서도 있지만 정치적인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은 반란을 통해서 집권을 했죠. 그러니까 나의 집권을 인정하는 사람한테만 나도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요거예요. 경국대전. 경국대전이라는 건 나라의 법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경국대전을 이때 편찬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법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워낙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그래서 경국대전은 세조 때 쓰기 시작하지만 세조 때 완성을 못 봐요. 그래서 뒤에서 성종 때 완성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단종을 몰아내고 계유정난을 통해서 이 반란을 통해서 즉위했다는 거. 그다음에 직전법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당사자한테만 땅을 줬다는 거. 이걸 통해서 국가 재정을 안정화하고 왕권을 강화했다는 거. 그다음에 나라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는 거. 완성은 못했어요. 완성 못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선 세조 때 완성을 못했던 경국대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국대전을 통해서 모든 통치제도를 다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국대전도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국대전이에요. 그래서 성종 때 드디어 이제 모든 조선의 이제 유교적인 가치를 담은 다양한 정치제도 또 통치기관 뭐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종 때 조선의 통치 체제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랑 이제 대외 교류하는 걸 좀 볼 텐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조선의 외교 관계는 명나라이냐, 명나라가 아니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나라한테는 4대 정책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근데 이 4대 정책은 뭐냐면 명나라가 조선보다 한 급 위인 형님인 나라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도 갖다 바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설명은 그렇게 해요. 일단 명이랑 잘 지내야 명나라랑 잘 지내야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 굉장히 실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외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명나라한테 이제 간접적으로 간섭을 받는다던가 혹은 명나라한테 뭐 굴복했다던가 무릎을 꿇었다던가 그런 이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명나라를 형님 대접해주면서 조공도 바치고 하지만 또 조공을 바치면 회사라 그래서 또 반대로 와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연예인들한테 조공 바치면 연예인들이 가끔 이렇게 역조공 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명나라도 조선이 형님 대접을 해주면서 조공도 바치고 하긴 하지만 명나라도 그만큼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회사품을 또 주고요. 그리고 어쨌든 명나라랑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가면서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또 선진문물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명나라에 대해서는 4대 관계를 가졌었고 그다음에 일본이든 여진이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교린 관계라고 하는데 이 교린 관계는 간단해요. 그냥 개들이 침략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평화 시에는 시장을 열어서 교역도 하고 가끔 이제 뭐 땅도 조금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준다는 건 이렇게 일본이나 여진 이런 다른 민족 애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그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최소한의 땅을 주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조절하는 관계를 했었다. 그리고 그 밖에 류큐나 자와, 시암 이런 나라들이랑 교류를 했다고 하는데 류큐는 지금의 오키나와고요. 자와는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이고 시암은 태국을 얘기해요. 지도로 한번 이따 같이 보죠. 그리고 세종 시기 때는 압록강의 최윤덕, 두만강의 김종서를 보내서 사군 육진을 개척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국경선이에요. 사군 육진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국경선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마도에 이종무를 파견해서 예전에 한번 박위를 파견한 적이 있었죠. 고려 말에. 이번에 한 번 더 세종 때 이제 이종무를 한 번 더 대마도에 파견해서 왜구를 토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일본이 요청을 해서 무역 항구 3개를 열어서 일본과 무역을 허가했다. 이 정도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건 명나라와는 4대 관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는 교린 관계였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세종 시기에 압록강의 최윤덕 두만강의 김종서를 파견해서 여진을 정벌하고 사군 육진을 개척했는데 이게 오늘날의 국경선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대마도에 이종무 파견했던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의 왼쪽 지도 보시면 왼쪽에 저게 이제 사군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요게 이제 사군이 되고요. 최윤덕 장군이 정복한 그리고 요게 이제 육군이 돼서 오늘날의 영토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암이고 여기가 시암 현재 태국이고 여기가 이제 자와 인도네시아 인근이고 여기가 이제 류큐인데 지금은 일본 오키나와인데 원래 여기는 일본 소속이 아니라 독립된 국가였어요. 작지만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나라들과도 교역을 했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